예,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테라폼 중급 강의의 첫 번째 강의인 AWS VPC 구축과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이고요. AWS VPC를 만드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AWS VPC는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로 이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서버 등을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서버 등을 구축할 때 가상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고 이 사설망을 구축을 하죠. 제가 이제 과거에 얘기했었던 CIDR 10.00대역 1716에서 32대역, 19168대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설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때 이용한 게 AWS VPC 기능이고 AWS VPC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거기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루기는 조금 힘들고 이 기본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 단계와 필요할 때 내가 이제 더 구축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기본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중급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 구성 요소는 조금 알고 있어야 하니 AWS VPC를 이루는 구성 요소 뭐 이것들을 얘기해 보면 일단 제가 서브넷이 있고 라우터 테이블이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고 나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가 넘어요. 자, 그 중에서 이 꼭 알아야 될 서브넷은 VPC를 특정 범위로 나누는 거죠. 네트워크망 대역을 나누는 겁니다. CIDR로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라우트 테이블은 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할 위치가 명시된 규칙 집합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뭐, 뭐 10.8 대역은 어디로 가게 해줘. 뭐 19168은 어떻게 가게 해줘. 뭐 이런 룰들 실제 라우터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이제 VPC 내부에 있는 것들이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나가는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뜻하게 됩니다.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이 외부 대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는 이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인터넷 통신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인 거죠. 이 나트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돼서 우리가 실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라이빗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점 얘기했었던 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이 있으면 우리가 퍼블릭 IP, 그러니까 공용 IP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나트 게이트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VPC 엔드포인트는 나트나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지 않고 AWS의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AWS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서버들이 AWS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WS에 연관된 서비스인 뭐 S3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사실은 외부망을 인터넷을 통해서 복잡한 라우팅을 거쳐서 뭐 도달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AWS가 그 S3를 가는 곳이라든가 다이나모DB의 대역이라든가 그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하지 않더라도 AWS의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장소를 접근할 때 보안적으로도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구성도 AWS를 사용했을 때 기본이 되는 구성도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구성 요소들이 여기 다 이제 나타나져 있어요. 보면 이제 웹 서버가 프라이빗 대역의 서브넷에 10.00 24대역을 이용한다고 치면, 네, 여기에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에 통신이 가게 되고, 그 라우트 룰에서 뭐 이건 인터넷 대역이야 19851이면 이제 인터넷 대역이거든요. 여기가 통하면 이 룰을 보고 10.0.16은 로컬 대역이고 나머지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추가해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우트 테이블, 이게 실제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할당되어 있는 라우트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다이렉트로 라우트 테이블을 통과해서 이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 IP, 이 공인 IP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IP, 아니 서버들이 통신을 하기 원한다면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우팅 통해서 나트 게이트웨이 가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다시 나가서 인터넷을 하는 구조,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 VPC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든다는 건 반드시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을 잘 나눠서 그 용도에 맞춰서 넣는 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게 되면 사실 100개 중에 99가지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퍼블릭 서브넷에 옮긴다는 건 베스천 서버,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경유 서버, 그게 보통 베스천 서버라고 불러요. BASTION. 그런 서버들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다 대부분 프라이빗 서브넷에 냅두는 게 맞습니다. 특정 용도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 나트 게이트웨이가 인시투 인스턴스였어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 조금 뛰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뭐 파일 업로드하는 서버, 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경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다이렉트로 해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충분하게 쓰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이 나트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치면 VPC를 만들고 거기에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고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었다.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빗 서브넷이 또 존의 종속적이에요. AWS 존의 종속적입니다. 존이란 건 같은 리전, 뭐 서울 리전이라고 치면 그 서울 리전 안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의 실제 거리,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이터 센터끼리 존이라는 구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 AWS 서울 리전의 존은 4가지 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존, B존, C존, D존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존의 종속적인 서브넷은 존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4개의 존의 구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프라이빗 서브넷은 적어도 4개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버의 위치가 A존, B존, C존, D존, E존, D존 4가지까지 위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의 종속적이란 말이죠. 잘못되게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서브넷을 나누는 용도별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밖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요. 우리는 서비스 A,
서비스가 보통 막 몇 가지가 되니까 서비스 A는 서브넷 1, 서브넷 2, 서브넷 3, 서브넷 4 뭐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게 과연 베스트 프랙티스일까? 그렇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프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구성일까요?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용도별로? 자, 그러면 잘 나눈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네트워크 대역을 나눈 것부터 굉장히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넷이 존에 종속적이니까 적어도 2개 이상, 3개 이상의 존을 나누는 게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한 가지 데이터 센터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의 서비스는 잘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2개 내지는 3개, 뭐 4개를 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서브넷을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 우리가 2개 이상 구성을 했을 때 하이 어벨리빌리티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럼 존의 개수는 보통 3개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서브넷 개수는 여러분 몇 개를 둬야 할까요? 요것과 요게 합쳐져서 이 서브넷이 과연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몇 개를 냅둬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 서브넷을 여러분 굉장히 나누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용도별로. 왜냐하면 IP를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CIDR을 나눈다는 건 그 IP의 범위를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뭐 10.001에 뭐 25번 서버 뭐 이렇게 IP를 전부 다 좀 지정해 주거나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기존 거를 재구성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우리가 24번 대역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IP가 4가지의 섹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55, 255, 255, 255까지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24대역, 16대역, 8대역 이렇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요즘은 굉장히 크게 나누는 축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IP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IP를 과거에는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IP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자, 중요한 거 꼭 말씀드렸어요. IP를 과거에는 지정하는 방식 A라는 서버는 이 10.0.0.뭐50이야 라는 IP를 지정해서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버는 언제든지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IP는 항상 바뀌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대역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보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2번 대역 조하면 1000개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냅두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20대역으로 하면 4000개 정도가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프라이빗 서브넷은 그 내가 역할을 지정해주고 싶다. 그럼 개수는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 개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이 구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퍼블릭 서브넷 대역, 프라이빗 서브넷 대역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트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A존 나트 게이트웨이, B존 나트 게이트웨이, C존 나트 게이트웨이 이렇게 각각 프라이빗 서브넷이 할당되어 있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각 존마다 나트 게이트웨이를 따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라우트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지게 되고 퍼블릭 서브넷을 위한 라우트 테이블이 한 가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으로만 하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테라폼 코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코드 분석을 하고 만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한 그림이고 이 프라이빗 서브넷이 n개 곱하기 n개가 생길 수가 있다. 퍼블릭 서브넷이 존 개수만큼. 그리고 라우트 테이블은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필요하다. 퍼블릭 서브넷을 위한 라우트 테이블 하나.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존만큼 생기게 된다. 존만큼. 그리고 내가 용도별로 나누게 싶으면 그 곱하기 용도별로 나누게 된다. 자, 그럼 존의 3개일 경우 프라이빗 서브넷은 기본적으로 3개가 되고 용도별로 또 나누고 싶다면 곱하기 2 해서 6개가 되는 원리인 거죠. 자, 돌아가서 내가 이거는 서비스 A를 위한 용도. 예를 들면 여기는 서비스가 구축되는 용도.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RDS, 엘라스틱 캐시 등등등등 서비스가 위치하는 공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6개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AWS에 우리가 오피셜 자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오피셜입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이제 AWS 컨테이너 히어로잖아요. 히어로로서 말을 사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각종 자료들을 이야기해서 과거의 이야기여서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언정 지금 기준으로는 잘못된 이야기를 사실 하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AWS의 VPC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나누고 서브넷을 나누고 하나 나눴으면 또 그럼 VPC는 몇 개를 가져가야 될 거냐가 또 의문이에요. 자, 그건 기본적으로 멀티 리전 서비스를 하면 VPC를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VPC는 리전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AWS가 보통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든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를 만들어라 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AWS 오거나이제이션 서비스가 이런 것들 멀티 어카운트를 조금 잘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뭐 다루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자료고 2018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지금까지 굉장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용도별로 일단 어카운트를 분리한 거예요. 코어 어카운트나 뭐 팀으로 뭐 그룹으로 굉장히 회사가 크면 그렇게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개발 용도의 AWS를 나누고 싶어. 그렇게 용도를 나눠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AWS 어카운트와 실제 서비스가 하는 어카운트와 그 서비스 안에서도 어떻게 팀들이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용도별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네트워크를 위치한 것들, 시큐리티 용도들, 로그 아카이브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렇게 용도가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각각의 용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곳에 쓰이냐면 시큐리티의 KMS 같은 서비스를 쓰면 KMS의 서비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여기서 간략하게 하면 AWS의 KMS 서비스는 이 시큐리티에 위치하게 되고 암호화하는 키를 발급하는 서비스죠. 서비스들이 사용할 때 이 시큐리티에 있는 KMS 키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카운트들은 권한을 따로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AWS IAM부터 시작되는 개념이 어카운트별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용도에 대한 어카운트 접근과 다양한 여러 가지 어카운트 접근을 나눠야 하니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 용도는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를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AWS 리전 멀티 VPC를 관리하는 서비스 중에 VPC 피어링도 있지만,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여기다 냅두고 싶다. 아니면 뭐 네트워크 방화벽 솔루션들은 여기다 올리고 싶어. 내가 네트워크는 다 여기서 통해서 뭐 서비스를 하고 싶어. 굉장히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로그들을 나는 한 어카운트에서 다 뭐 관리해야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 요즘은 정말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큰 서비스든 하루에 생산해내는 로그가 막 수테라 정도, 막 수십 테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를 분석하는 데이터 솔루션들도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또 빠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뭐 이렇게 모은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패스, 뭐 로그의 패스, 뭐 옵셔널,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거에 맞춰서, 혹은 내가 온프리미스 서버를 위해서 갖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뭐 굉장히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를 설계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멀티 VPC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를 관리를 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서비스가 크기도 해야 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테라폼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가 핵심이에요. 자, VPC를 만든다는 건 서브넷을 잘 만들고 라우트 테이블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VPC가 멀티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또 만들 수 있어야 된다가 베스트 프랙티스인 거죠. 그래서 이 VPC 베스트 프랙티스, VPC를 제대로 과연 엄청 고도화해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도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뭐 많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이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서비스이자 기본 서비스인데도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용했었던, 과거의 아키텍처로 사용했었던, 실제 제가 만들었었던 것들을 직접 갖고 와본 거예요.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 아키텍처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기본이 되는 여러분 구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수백만 정도가 넘게 되면 보통 이런 구조는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뭐 리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 녹색이 VPC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하얀색이 AWS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람다가 위치하는 곳, 뭐 엔지니어링을 이용하는 곳, 보통 릴리즈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솔루션이 들어간 곳, 실제 서비스가 위치해야 되는 곳이 있겠죠. 실제 뭐 API 서버, 뭐 카프카, 로그스태시, 뭐 엘라스틱 서치, 뭐 다양한 것들이 막 위치하는 서비스 어카운트가 있을 거고, 뭐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이터 VPC가 있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관련된, 그래서 각 용도에마다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카운트에 적합하게 위치시켜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키텍처란 뭐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 만듦에 있어서 우리의 속도, 가속도 선상의 그래프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만든 VPC, 내가 만든 리전 선택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의 속도 저하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인프라를, AWS 서비스들을 구축하는데도 속도에도 문제가 없어야만 하고, 그게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해야만 하고, 베스트,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여러분 한 가지예요. 이게 한 리전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서비스들은 제가 과거에 속했었던 회사들, 글로벌 컴퍼니들의 아키텍처는 이런 게 이제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곱하기 뭐 실제로
이런 규모의 서비스가 이런 규모의 구성이 5개의 리전에 걸쳐서 다 구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 거죠. 그러면 뭐 EC2 인스턴스 대충 우리가 보통 EC2 인스턴스의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뭐 우리는 100개야, 200개야, 뭐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뭐 우리는 5개, 6개를 운영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천 대를 운영하는 팀들도 있다는 거죠. 인스턴스 대수가 뭐 제가 가장 많이 운영했었던 건 10,00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개의 서비스가 10,000개 정도의 EC2 규모를 운영을 했었고, 어카운트는 대충 이제 잘 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지면 개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카운트는 20개 정도, 뭐 VPC는 뭐 수십 개, 뭐 EC2는 뭐 수천 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RDS도 수십 개, 엘라스틱 캐시도 수십 개, 뭐 이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S3도 수십 개, IAM 계정을 사용하는 유저들,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수백 명이 될 테니까 데브옵스 엔지니어, 개발자,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합치면 다 수백 명이 되니까 그런 것들 그분들이 굉장히 보안적으로 안전하면서 해치지 않게 운영하려면 아키텍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론들, 방법론들, 그러한 도구들이 나온 도구들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데브옵스 도구들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우리가 AWS를 사용하니까 이건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쓰든 사실 애저를 쓰든 똑같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테라폼이라는 거죠. 그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개념이 이 테라폼을 뛰어넘은 개념이 상위 개념이긴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의 큰 개념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테라폼이 있고 테라폼이 AWS를 구축하는 언어, 도구인 거죠. 실제로 테라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AWS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터브조차도 사실 테라폼을 이용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뭐 모니터링 툴이라든가 뭐 굉장히 상용 솔루션을 포함한 오픈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GCP, 뭐 애저 같은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VPC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들은 느낌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벌써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예전에 했던 기초 교육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지만 이러한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빠르고 만들어야 되고 그걸 보안적으로 만들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90%, 95%, 99%까지 계속 노력을 통해서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딱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고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를 만든다는 건 뭐 업계 내에서도 정말 고급 엔지니어가 되니까 이 몇 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딱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접근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코드들이 실제로 어떤 코드들로 만들었고 그러한 기본 중급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급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작점 도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사실 시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중급이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학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급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제 코드들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테라폼 실제 코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코드 분석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뭐 10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쫓아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코드도. 그래서 여러분 테라폼 지금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테라폼 코드, 테라폼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꼭 습득을 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